2024년 민준호 기출학습 대부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이게 원고를 이렇게 작성을 하다가 딱 드는 생각이, 서론이 있고 이제 본론이 있고 이제 결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결론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결론을. 그래서 이 기출 문제집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이제 아우르는 가장 임팩트 있는 이제 결론이 무엇인가? 그래서 보게 되면 기출 문제집만 확실히 학습하면 합격할 자격을 갖추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법학도 일종의 사회과학인데, 사회과학을 강의를 하고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뭐만 하면 확실히 뭐가 된다라는 이런 이제 단정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비과학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내 강의 들으면 100% 합격한다, 내 교재로 공부를 하게 되면 합격한다, 이런 커리큘럼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합격한다라는 이제 단정적인 표현은 그냥 나 거짓말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이제 알려주는 방법으로 공부를 한다 해서 여러분 100% 이제 행정법을 100점을 맞는다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공평함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결과를 가져가는 것이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해가는 사람이 합격을 할 만한 또는 고득점을 할 만한 자격을 갖추는가, 그래서 이런 어떤 사람들이 합격을 해도 이게 공정한 것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기출문제집에 대해서 확실히 학습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지만은 기출문제집을 확실히 학습을 한 사람은 이게 100% 합격을 한다 또는 100% 행정법을 100점을 맞는다라고 단정하지 못하지만 확실히 합격을 할 수 있는 이제 자격을 갖추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기출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커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얘는 하나의 정점에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론을 준비하는 이유가 기출문제를 풀기 위함이고, 그리고 모의고사를 푸는 것도 기출문제집에서 봤었던 내용을 이렇게 변형해서 연습해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하긴 하지만 내가 딴 건 몰라도 기출문제집에 대해서만 확실히 회독을 하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들어가게 되게 되면 일단 내가 고득점 그리고 또 합격을 기대해도 그것이 불필요한 욕심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원고를 준비를 하면서 카페에 그동안 이제 기출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뭐가 있나 봤더니, 기출이라는 것은 당장 문제지 않습니까? 이 문제라는 것은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지 풀 건데, 이론이 지금 제대로 이제 정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기출을 시작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이제 그런 궁금증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그런 질문들을 보면서 약간 웃음이 좀 났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언제쯤 되면 이론이 완성될 것 같습니까? 언제쯤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 문제를 좀 자유롭게 풀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시험 치기 전날, 시험 치는 날, 그리고 이제 합격증 받는 그날까지 이론이 완성이 돼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그런 날은 오지 않아요. 이게 제가 좀 이런 이야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되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까지 준비가 좀 덜 돼가지고 아직까지 문제를 풀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제일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가장 부족한 게 뭐냐면 순발력입니다. 일단 인풋은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제한된 시간 안에 필요한 지식을 제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는 걸 그걸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도전적인 질문이 있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거기를 접목을 시켜가지고 오류를 걷어내고 필요한 답을 찾아내는 거 있잖아요. 그걸 잘 못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운동선수들이 가끔씩 폼을 보여주게 되면 야 지금 클래스는 영원하다 하면서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선수들 은퇴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폼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지. 그런데 정작 상대편과 맞닥뜨리게 되면 자신이 평생 해왔었던 그 기술들을 순간적으로 활용을 하지 못해요.
이게 운동만 그럴 것 같습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게 필요한 것을 아웃풋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부는 실컷 해놓고 정작 시험에서는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일수록 그런 이제 도전적인 과제들을 많이 접해봐야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낯선 환경을 스스로 만드는 시간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게 어떤 삶에 있어서 단계를 밟아가는 것들을 되게 중요시하고 사상 누각 이런 것들을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준비가 될 텐데 뭐 문제를 푼다든지 기출을 푼다든지 모의고사를 푼다든지 이런 거 못해요. 그리고 나이가 들게 되게 되면 잃을 게 너무 많거든. 그래서 어떤 실패를 맞닥뜨리는 것에 대한 공포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20대 초반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보게 되면 아니 뭐 틀리면 틀린 거지 뭐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었는데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느끼는 공포심이 되게 커요. 그래서 아 내가 이론이 충분히 안 됐구나 해가지고 놀랍게도 막 기본 강의 처음부터 듣고 이런 짓을 합니다. 너무 답답한 일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이 기출이라는 것은 아까 하나의 이제 최종적인 목적이기도 하지만 이론을 완성시켜 나가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리 기본서 필기노트 돌리고 돌려도 이게 입체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기출들을 자꾸 이제 풀고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아 내가 배웠었던 것들을 이제 출제자가 이런 시각에서 물어보는구나. 그 출제자의 시각에 대해서 이해를 하다 보게 되면 내가 이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받든 그리고 필기노트를 받든 어찌됐든 이제 기출로 넘어간 다음에 기출을 꾸역꾸역 한 다음에 필기노트와 기본서 즉 이론서를 다시 보게 되면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안 되는데 기출을 시작해도 될까요? 이론이 되는 날은 오지 않아요, 여러분.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그런 날은 오지 않으니까 적정한 시기에 기출로 넘어가는 것이 맞고 그래서 기출을 풀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실력을 갖춘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실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거잖아요. 기출을 풀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강의를 왜 듣냐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예습할 것인가 이 예습에 대한 이제 질문들이 꽤 있어가지고 제가 케이스를 두 개로 이제 나눠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문제를 보게 되면 이게 4개 선지가 있으면 4개 선지 중에 3개 선지 정도는 한 번쯤은 봤던 내용이고 1개 정도는 몰라도 돼도 어차피 뭐 사지선지에서 1개 몰라도 답은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만 알아도 되면 모르겠는데 이건 뭐 2개 이상 모르겠는 거야. 보고 있으면 이제 답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첫 번째 케이스. 정확히는 몰라도 그래도 문제를 풀게 되게 되면 찜찜하긴 한데 절반 이상을 맞추는 이 2가지 케이스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예습을 하는데 혼자 기출 문제를 풀려고 하게 되면 이제 실력이 안 돼가지고 답을 찾기 힘든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여기 독행기에 여기 독행기가 있죠. 있는데 여기 보면 앞에 이론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론 이렇게 보여주는 이게 이제 핵심 이론 파트인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만든 거냐면 문제를 먼저 배열을 한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문제에 필요한 내용들을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쑥 정리해서 앞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핵심 이론이 약간 뒤에 나오는 기출 문제의 커닝페이퍼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쭉 보다 보게 되면 전부 다 이제 뒤에서 문제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일단 기출로 넘어가야 되는데 혼자 풀만한 실력도 안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론도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생각 들게 되면 일단 독행기의 핵심 이론 부분을 미리 이제 읽어오는 것. 읽을 때는 독행기의 핵심 이론을 봐야 될 정도로 하게 되면 실력이 굉장히 낮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좀 정독을 해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요겁니다. 독행필을 이제 활용하는 거예요. 독행필로 이론을 공부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출을 하면서 이제 독행필이랑 병행하는 게 좋아요. 독행필을 봤는데 분명히 내가 독행필 강의를 들었단 말이에요. 듣긴 들었는데 이게 뭔 내용인지 내가 이걸 왜 필기를 했는지 왜 별표를 쳤는지라고 이제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 있죠. 이분들 같은 경우는 필기노트 2분의 1이랑 같이 병행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필기노트 2분의 1 강의를 빠르게 수강을 하고 이렇게 기출을 듣게 되게 되면 기출 강의가 훨씬 더 수월해질 겁니다. 아니면 일단 내가 공부를 꽤 한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필기노트 2분의 1까지 병행을 안 하더라도 혼자 독행필 보면서 병행을 할 수 있겠다 싶으면 혼자 미리 그날 이제 기출 푸는 분량만큼 있잖아요. 그걸 이제 미리 좀 혼자 읽어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독행스는 또 하나의 커닝 페이퍼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독행기 핵심 이론 요 부분 있잖아요. 이게 뒤에 나올 이제 문제들의 이제 커닝 페이퍼라 했었는데 독행스도 OX로 되어 있는 커닝 페이퍼라고 보시면 돼요. OX로 되어 있는 커닝 페이퍼. 그러니까 기출에 나와 있는 어지간한 선지들은 OX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 분들 중에서 독행필, 독행스를 병행하신 분들, 기본서 독행스를 병행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독행기의 범위만큼 독행스를 한번 쭉 읽고 나서 독행기를 풀게 되면 독행기가 술술 풀릴 겁니다. 그런데 이 독행스 같은 경우는 이 강의가 있는데 강의 분량이 굉장히 적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실력이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혼자서 문제 푸는 것보다 독행스 강의를 듣는 것이 1.4배로 해서 듣는 것이 더 빨리 끝나도록 해놨거든요. 그래서 독행스로 이제 예습을 하기로 마음먹으신 분들 중에서 그냥 나는 그냥 강의 듣고 말란다 라고 이제 하신 분들은 그냥 1.4배에서 강의를 듣든지, 아니야 나는 실력이 좀 되기 때문에 문제를 혼자 이제 풀고 강의를 듣는 것도 가능해. 하게 되면 혼자 회도 갈 것을 제가 추천드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방법은 뭐냐면 예습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핵심 이론도 집중도 잘 안 되고 독행필과 독행수도 봐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난 다른 과목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출은 하고 싶긴 하고 싶은데 다른 과목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시간이 안 나가지고 예습할 시간 없다 하면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문제 풀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해줄 거기 때문에 그냥 저한테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단 이런 분들은 혼자서 예습하기가 힘들 정도로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강의 끝나고 나서 아이고 잘 들었네, 아이고 민주 너 잘하네 하고 박수치고 넘어가게 되면 정말로 저한테만 좋은 일을 시키고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예습을 안 하겠다 하게 되면 복습이라도 꼼꼼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꼼꼼한 복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내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문제를 풀면 그래도 한 절반 이상은 맞아.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낯선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저한테 뺏기지 마세요. 만일에 낯선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저한테 뺏겨가지고 제가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게 되면 그래주면 감사하게 하는데, 낯선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저한테 뺏기게 되면 여러분들은 확실히 손해지만 저한테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 하는 게 뭐냐면 특히나 공부를 좀 오래 하셨거나 나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분들이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라 순발력이 부족한 게 가장 큰 문제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순발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게임, PC 게임 하면서 뭐 순발력 키울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그 순간의 순발력은 문제 풀 때, 낯선 내용이 나왔을 때 내가 필요한 지식을 끄적임을 내가지고 활용해서 답을 찾아내는 그런 순발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을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기출 문제집도 그냥 제한된 시간 안에 압박을 받으면서 문제를 푸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기회를 나에게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할 때,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모의고사 할 때, 물론 이제 젊은 분들이야, 그냥 모의고사 잠깐 이제 풀어보고, 시간 정해놓고 풀어보고, 그 정도만 해도, 아니, 더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조차 안 해도 그냥 시험장에서 알아서,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가지고 답 찾아내요.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자꾸 이제 순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낯선 환경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딱 예습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문제 딱 펼쳐 놓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늘 한 민준호가 60문제 정도 나올 것 같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걸 60문제를 60분 안에 딱 시간 정해놓고 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뭐 밑줄 긋고 이런 짓 하지 마세요. 그냥 쭉 보고 답 찾고 넘어가고 쭉 보고 답 찾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장에서 하듯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시험을 마치고 누가 이제 학생이 와서 뭐 질문하면서 이제 얘기했었는데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행정법은 12분에 풀어야 된다 했더니 학생이 막 놀래더라고요. 어떻게 12분에 푸냐? 행정법을 정성스럽게 20분 안에 푸는 학생이 100점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충분한 실력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오래 걸릴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20분이 아니라 2시간을 줘도 100점이 안 나와요. 행정법 95점 이상의 정도 나올 실력을 가진 사람들은 12분 안에 풉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12분 안에 풀어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행정법을 그 정도 안에 끝내야지 영어에다가 시간을 토스해 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행정법을 그 정도 만에 풀 수 있을 정도의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 고득점을 하는 것이 가능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래라면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모의고사 보고 이렇게 할 때는 20문제를 12분에 푸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기출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신이 좀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뭐 한 문제당 1분 정도로 이제 잡아가지고 정해놓고, 그리고 그걸 뭐 또 답 체크하고 밑줄 긋고 현관 긋고 이렇게 오지 마시고 시간 딱 정해놓고 문제 풀고 바로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강의 들으면서 답 체크도 하고 막 밑줄도 긋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전략적 정리해서 형광펜을 잘 활용하는 자 미래를 얻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제가 미래를 얻을 것이다 라고 이제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형광펜을 잘 해놓게 되게 되면 나중에 시험에 임박해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맞죠? 그 지금 공부하는 시점과 그리고 시험에 임박했을 때 시점을 비교했을 때 시험에 임박했을 때 시점이 미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시기 때 여러분들이 훨씬 수월하게 공부를 하는 것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공부를 할 때 문제를 이제 그 학생들이 다시 풀어보고 이렇게 하는 게 기준이 뭐냐면, 그래, 틀린 문제를 다시 봐요. 그럼 제가 여기서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맞은 문제는 알아서 맞췄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냥 어찌됐든 사지 선다고. 그 중에 한 두 개 정도는 대충 이제 추려지니까 그 중에 찍으면 두 문제 중에 한 문제 맞추겠지. 그렇게 맞춘 문제는 다음에 안 봐도 됩니까? 맞췄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그리고 틀린 문제 있잖아요. 틀린 문제는 그걸 다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틀렸던 것은 내가 헷갈린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헷갈리는 것이 4개 선지 다 헷갈린 건 아니었어요. 맞죠? 그러면 이제 한 개 선지만 기억하면 뭐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거, 그것의 기준이 맞는 문제, 틀린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선지가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볼 때도 이걸 그냥 또 처음부터 다양한 똑같은 시수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딱 보자마자 쟁점이 이제 보일 수 있도록 형광펜을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주는 게 좋은데, 이 형광펜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래독 때 내가 잘 모르겠다 싶어서 형광펜 긋고 이래독 할 때 그렇게 되게 되면 책이 완전히 막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온통 모르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겠지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래독 할 때 형광펜 체크를 할 때 막 하다 보게 되면 거의 모든 내용이 다 형광펜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여러분 형광펜 체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정말로 마지막에 있잖아요. 회독 중에서 최종 마지막에 그때 내가 시험 치기 바로 직전에 한번 이제 봐야 될 것들만 몇 선지를 추리고, 그리고 그 선지 중에서 핵심적인 키워드 짝짝짝짝 그어놓고 이거는 내가 봐야 되겠다. 혹시 헷갈릴지 모르니까 그런 용도로 원래 마지막 회독할 때 형광펜 체크를 하고, 그리고 시험 치기 일보 직전에 그거 쭉 보고 이제 들어가고 이런 용도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처음에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던 부분과 두 번째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 이게 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1회독 할 때는 어찌됐든 형광펜 체크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신중을 기하는데 최대한 좀 적게 체크를 해야 돼요. 1회독 할 때는 형광펜 색깔이 이렇게 약간 연한 걸로, 좀 연한 걸로 이제 하고, 2회독 할 때는 조금 더 이제 진한 걸로 하고, 3회독 할 때는 이게 뒤에 배경이 파란색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이렇게 1회독 할 때 연한 거, 그리고 이제 2회독 할 때는 이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약간 녹색, 초록색, 그리고 3회독 할 때는 약간 진한 분홍색 이런 식으로 회독할 때마다 내가 느꼈었던 중요한 키워드들 있지 않습니까? 맞죠? 이런 거에 대가 이렇게 체크를 이제 해둔다라는 겁니다. 맞죠? 잠깐 이제 질문이 올라왔는데, 모르는 지문의 핵심 키워드에 체크해 두는 건가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게 기출 문제를 푸는데 모르는 내용을 남겨놓고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1회독 했을 때는 모르는 내용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해설지를 보든지 강의를 듣든지 해가지고 알고 넘어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딱 보다 보면 이거는 일단 내가 이해는 했지만 다음번에 봤을 때 확실하게 기억할 자신이 없다 라는 부분들, 그리고 내가 이번에 딱 봤을 때 바로 키워드를 찾아내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살짝 체크를 해두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해설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해설이 워낙 많죠. 해설이 워낙 많죠. 이게 제가 해설의 자세한 이유가 뭐냐면 그냥 자세하게 해주면 좋겠지 이게 아니라 학생들이 이해를 못하는 포인트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나는 이게 포인트다 싶어가지고 요 부분만 딱 간결하게 설명하게 되면 그거 말고 다른 부분을 이해 못하는 학생이 아무리 해설지를 봐도 이해를 못합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해를 못할 만한 포인트 다 일일이 다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해설지가 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모든 내용을 다 보라고 지금 해설지를 길게 써놓은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신이 이해하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딱 이해할 만큼만 보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미 아는 내용 그런 것들을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잠깐만, 형광펜 이야기가 좀 더 나오는데 이게 이 이야기 좀 할게요. 해설지에도 키워드 형광펜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문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키워드 체크하죠. 그런데 문제는 핵심적인 키워드를 숨겨놔요. 그러니까 선지에 핵심적인 키워드가 그대로 노출되게 되면 문제가 너무 단순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둘러가지고 막 애둘러서 숨기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키워드를 내가 어디다 넣어놓겠어요? 문제를 건들 수 없으니까 제가 그 키워드를 해설지에다가 이거 키워드는 요 부분이다 라고 해설지에다가 적어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해설지에다가 키워드가 있으면 해설지 부분에 평가펜 그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 나 이 문제 풀어봤다라는 이제 뭐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파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그리고 이것이 쟁점이 돼가지고 보통 물어보고 나는 이것에 헷갈려서 틀렸다.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형광펜을 체크를 하고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막으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됐든 그리고 해설이 됐든 키워드가 되는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해놓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분명히 키워드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열쇠가 되는 말, 열쇠말 아닙니까? 그걸 서술서까지 일일이 착착 긋다 보게 되면 답이 안 나와요. 지금이야 쭉 보면서 맞는 말 같아 맞는 거 같아 해설지 쭉쑥 형광펜 그어버리고 이런 내용이구나 하면서 내가 모르는 내용이니까 형광펜 긋고 문제도 선지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지금이야 내가 밑줄도 긋고 형광펜도 긋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중이 돼서 좋지. 근데 그 형광펜을 지금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음번에 내가 볼 때 빠른 속도로 문제를 문제의 핵심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답을 찾고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건데 거기다가 온통 형광펜을 다 그어놓게 되게 되면 형광펜 왜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 없으면 함부로 손대지 마시고 이건 누가 봐도 핵심적인 키워드고 지금 내가 봤을 때 나를 헷갈리게 했던 거다라는 것을 짧게 하고 2회도 갈 때는 다른 색깔로 또 짧게 하고 그리고 3회도 갈 때 또 짧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3회독쯤 하니까 답이 보여. 이게 의미 있나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세요? 이럴 거면 회독하지 말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 문장을 보니까 저의 감정이 보이십니까? 뭔가 빡쳐하는 그런 이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보게 되면 이 질문을 엄청 많이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회독하지 말라고. 회독하지 말라고. 회독이라는 것은 문제 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외워봤자 똑같은 문제 나오진 않을 건데 뭐하러 문제 외웁니까? 그렇죠? 회독이라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이 문제에 핵심적인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부족하고 그 지식의 연결이 부족하다 보니까 봐야 되는 부분들을 안 보이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을 찾아내려고 회독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회독하고 2회독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내용이 전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했을 때 선생님 제가 2회독인데 자꾸 새로운 내용이 보여요. 제가 공부 잘못했나 봐요. 공부 제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2회독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한 사람이죠. 그렇죠. 3회독까지 했는데 선생님 또 완전 새로운 내용이 보여요.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은 3회독 안 하면 큰일 날 뻔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1회독, 2회독, 3회독의 내용이 다 똑같고 자꾸 답이 보여요. 이런 사람들은 진짜 그냥 큰일 나는 사람이에요. 네. 시간만 보내고 있고 정작 찾아내야 될 걸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맨날 하는 이야기 중에 뭐가 있냐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못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자주 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 이해에 필요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그 데이터라는 건 뭐 수업을 통해서 또는 복습을 통해서 쌓아나가는 지식입니다. 근데 어떤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
내가 본 적이 없거나 또는 봤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저장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게 되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1회독, 2회독, 3회독 가면 갈수록 자꾸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 내용과 관련해서 필요한 지식이 이거구나 해서 서로 연결을 하다 보면 이 내용이구나 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공부는 행정법뿐만 아니라 원래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회독은 빨리 하고 2회독은 좀 천천히 하고 3회독도 좀 천천히 하고 차근차근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0회독을 해도 좋고 3회독을 해도 좋고 2회독을 해도 좋아요.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니 시간이 없어서 미치겠는데 남들이 10회독 한다고 나도 행정법 10회독 하다가 행정법만 하고 들어가게? 어쩔 수 없이 1회독밖에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2회독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3회독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확실한 것은 뭐냐면 회독의 목적은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질문 중에서 이런 질문들도 좀 있습니다. 독행스와 독행기, 그리고 독행기와 독행스 이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관련된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얘기해주는 순서는 필기노트와 독행스를 병행하고 독행기로 가라. 그리고 이론서와 독행스를 병행하고 독행기로 가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독행스의 역할은 어떤 거냐면 독행스가 이론서랑 같이 접목이 되다 보니까 그날 이론서 필로랑 기본서를 본 다음에 독행스를 보게 되게 되면 그럼 그날 내용 복습이 됩니다. 그리고 독행스는 결과적으로 독행기를 이 나와 있는 선지로 구성된 거기 때문에 독행스를 열심히 보다 보면 독행기에 대한 예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행기를 열심히 보다 보면 독행기를 공부하는 시간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례차례로 커리를 따라오는 학생들에게 일단 기본은 독행스 그 다음에 독행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번에 필기노트 강의 듣긴 들었는데 독행기를 먼저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선생님 맨날 하는 말에 독행스부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불안한데 이것도 가능할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독행기를 하고 나서 독행스를 했을 때 독행스의 역할과 독행기를 하기 전에 독행스의 역할이 좀 달라요. 나름대로 역할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 필기노트나 또는 이론서를 기본서를 보고 나서 바로 독행기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독행스를 보게 되게 되면 독행스가 어떤 역할을 해주게 될 거냐면 독행기를 복습해주는 역할과 독행기를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독행기라는 것은 사지선지, 4개 선지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객관식이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론의 순서대로 배열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입체감이 있는 공부가 되긴 되는데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좀 정리가 안 된 거라서 불안하죠. 그런 상황에서 토킹스를 보게 되면 순서대로 쭉 정리가 되다 보니까 이 독행기에 대한 정리와 독행기에 대한 복습 이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독행스와 독행기로 추천을 하지만 독행기와 독행스를 했을 때 또 나름대로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둘 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선호하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점수로 치게 되면 어느 것이 더 낫나요 했을 때 정확하게 50대 50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자기의 상황에 맞게 자기의 그 선호에 맞게 선택하시면 된다. 자, 그리고 독행기와 독행스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요 고민이 많이 있을 겁니다. 독행기와 독행스를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이라는 질문은 저에게 선택권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놓고 답을 요구하는 겁니다. 왜냐면 사실 독행기는 선지가 4,000 몇백 개거든요. 독행스는 선지가 2,200개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독행기 같은 경우는 선지가 겹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겹치는 부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래도 독행기가 분량이 많잖아. 그래서 독행스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답해줘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필로랑 독행스 그리고 기본소와 독행스 확실하게 하게 되면 고득점이 됩니까? 예, 됩니다. 돼요. 당연히 되죠. 독행스 생각보다 내용 많고 생각보다 촘촘하게 잘 정리되어 있죠. 그래서 정말 저는 나중에 해가 넘어가 지금이야
도킹스 필로 2개만 하고 시험장 들어갔어요. 이런 이야기 안 하지. 근데 이제 시험에 임박해가지고 당장 3월달 국가직인데요. 지금 1월달인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하게 되면 필로랑 도킹스 미치도록 반복하고 나중에 모의고사 몇 번 풀고 시험장 들어가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 중에서 그날 시험 봤는데 그다지 뭐 결과 안 좋은 학생도 있겠지만 분명히 너무 많은 수험생들에게 고통을 주는 고득점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너무 많은 수험생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은 나는 커리를 다 탔는데 저 녀석이랑 점수가 비슷하네? 라는 그런 그 순발력이 있는 시험에 약간 재능이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토킹스와 필기노트, 토킹스와 이론 그리고 모의고사 몇 번 해도 최근의 난도를 이제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가능해요. 충분히. 네. 그런데 약간 던지는 거죠, 이거는. 이게 조금 그렇게까지 익숙해지려 하게 되면 정식 커리를 타는 게 나아요. 맞죠? 그게 훨씬 더 확률을 예를 들자면 토킹스 필로랑 이제 뭐 동영 몇 회 풀고 시험지에 들어갔다 했을 때 막 90점 이상 받을 확률이 몇 퍼센트쯤 되냐? 어? 그럴 경우도 한 30%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30% 정도 확률에 우리 인생을 맡기기에는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이 30%쯤 되는 학생들이 나중에 그것만 해도 되더라. 지금 정말 막 토킹스 필기노트 조합 최고야 하면서 이제 나중에 막 떠들고 다니면서 저의 부귀영화에 큰 도움을 주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30%의 확률에 자신의 운명을 던진다라는 것은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어찌됐든 토킹기와 토킹스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면 뭐가 맞냐? 이런 보세요. 토킹스는 잘 짜여진 군사훈련 프로그램이다 라는 겁니다. 토킹스의 가장 큰 특징은 잘 짜여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2200개의 선지를 공부했을 때 학생들이 출제될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참고로 2200개 선지가 적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그 시험이 80개 선지로 되어 있어. 80개 선지로. 예. 80개 선지로 되어 있으니까 그 10번을 시험을 보게 되면 800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27.5인가 그럴 겁니다. 27.5의 시험을 보게 되면 2200개 선지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27.5를 하게 되면 또 그만큼 겹치는 것도 많은데 토킹스는 하나도 겹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촘촘하게 이제 필요한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한 거고,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 시험을 볼 만한 충분한 지식을 쌓고 시험장 가는 건 맞아요. 그걸 잘 활용한다면 아시겠죠? 근데 토킹기는 바로 전쟁터에 투입돼서 싸우면서 배우는 거다라는 건데, 제가 이거 보면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생각났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처음 시작됐을 때 양쪽 우크라이나 군과 러시아군이 둘 다 어리버리하다 보니까 일부 특수부대를 제외하고는 둘 다 어리버리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총 쏘면 다 도망가고 저쪽에서 대포 쏘면 다 도망가고 해가지고 전선도 잘 뚫리고 했었나 봐요. 그런데 최고의 훈련은 뭐 딴 게 아니라 이제 실전에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속 싸우면서 양쪽 다 훈련이 되다 보니까 양쪽 다 웬만한 특수부대보다 나은 거예요. 실전 훈련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막 지옥 훈련을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실제 이제 전쟁터 나가가지고 총 쏴보고 옆에서 이제 전우들이 죽는 거 지켜보고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싸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시험을 대비하는 훈련을 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토킹스 같은 경우는 잘 짜여진 군사훈련 프로그램을 이제 배우는 거고 군사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거고, 근데 토킹기는 그냥 바로 기초군사훈련 끝나고 나서 바로 전쟁터에 투입돼가지고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당연히 토킹기죠. 토킹스와 토킹기 중에서 뭘 해야 되느냐 하게 되면 당연히 토킹기죠. 당연히.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행정법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 있어서 단 하나를 하려면 무조건 기출이죠.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보게 될 문제 형태는 사지선다인데,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근데 정말로 독행기를 볼 시간이 없다 하는 학생들은 난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한 1월달쯤 되고 2월달쯤 돼가지고 이제서야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3월달 돼서 이제야 지방직 준비하는데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이야 아니 인간 사회상에 가능성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만 확률이 낮을 뿐이지. 맞죠? 그러면 확률이 낮다 해가지고 포기하는 수 없는 상황이라 하게 되면 그나마 가장 확률이 높은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필기노트나 OS 병행해가지고 미치도록 반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동영 몇 번 풀고 시험장 들어가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그거는 잘 짜여진 군사훈련 프로그램에 따라서 훈련하는 건데, 나가서 보니까 마침 내가 전쟁이 나한테 적성에 맞았어. 그러면 그 정도 하고도 고득점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이제 원치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자꾸 연습도 하고, 뭐 기출도 푸고, 동영도 풀어보고, 막 카페에다 질문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토킹스의 완성도는 매우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토킹스와 토킹기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면 당연히 토킹기를 해야 되고, 근데 토킹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게 되면 이때는 잘 해야죠. 토킹스를 하려 하게 되면 잘 해야 되겠죠. 토킹스를 어떻게 잘하는지는 토킹스 오리엔테이션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Q&A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에 앞서서 잠깐 쉬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할게요. 제가 좀 많이 떠들어서 물도 좀 마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좀 만져야 됩니다. 잠깐만.